괜찮으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 학부모 설명회를 맡은 초등부 강사 윤홍주입니다. 제가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이다 보니까 왜 독서가 중요한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문해력과 독서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달 워크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4C인데요. 이제 네 가지 C로서 이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역량에 맞게 얼마 전에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총론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단한 주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과정으로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국어 수업 시간을 늘리겠다. 그리고 학교 자유 시간이 또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 그리고 중3 2학기에서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아이들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요 개정 방안은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 또 학생들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바는 아이들이 자기관리, 지시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능력, 심리적 감성 능력, 협력적 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 이렇게 강화하는 건데요. 결국 선택 과목제, 자유학기제, 고교 학점제 등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과 자율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역량은 아마도 기존 평가 체제로는 적합하지 않을 평가 체제로 아이들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보다도 더욱 논술형, 소수형 문제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술형, 혀술형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아이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학습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인데요. 메타인지란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진짜 아는 지식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기만 해도 한 번 써보기만 해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학습 방향과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배운 내용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 따르면은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24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한 내용을 5%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해 보기라는 학습 방법을 취했을 때 아이들이 90% 이상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해 보기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메모하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수동적인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어서 메타인지를 기르는 데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더 익혀나가야 할지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 인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또 진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은 뭐 사전적 정의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넘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와 관련된 모든 능력을 종합한 능력으로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학습력 손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사회로 진출했을 때 소통과 공감이 어렵습니다. 맥락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문해력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문해력이 낮아졌다기보다는 그 학습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저 하위권의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인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디지털 속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배우는 것 또한 그 기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잘 키워나가야 또 아이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사회 속에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판독하고 그리고 어휘를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 사전 지식을 활용하고 또 바탕으로 이해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여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창조적인 독해가 이루어지는데요. 뭐 상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이제 제대로 된 독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어휘를 인식하는 단계에 독서가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를 읽기만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 제대로 정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절대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습량이, 그러니까 고학년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독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뭐 독서보다는 이제 주요 과목이 먼저, 또 쉴 때는 독서보다 스마트폰이 먼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이제 틈 나는 대로 뭐 숙제하기 급급해서 책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네, 정독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까 SNS 등 짧은 소통에 익숙해졌는데요. 이제 문자나 카톡, SNS 모두 다 단문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사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해도 소통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자음, 이모티콘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글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팝콘 브레인이 많아지는데요. 이제 집중력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최대 집중 시간이 10분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쇼츠, 릴스 같이 30초 내외, 1분 내외 이런 짧은 영상들에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영상에도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 활자에는 더더욱 짧은 집중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모르는 것을 검색할 때에도 이제 글로 이루어진 뭐 사전을 찾아보다 보기보다는 이제 영상에서 주로 찾게 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모르는 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유튜브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뭔가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인강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뭐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책을 읽을 때에도 마치 영상을 보듯이 시선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책을 볼 때 눈은 분명히 책에 가 있는데 이제 화면을 인식하듯이 F자나 Z자 형으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꼽은 정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 친구들은 한자보다는 영어에 훨씬 익숙한 세대인데요. 어, 영어에 익숙한 건 또 좋은 일이지만 또 너무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도구어들은 모두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어휘들을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어휘를 모르면 독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전에서 일일이 찾아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문맥상에서 모르는 어휘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은 하고 적어도 한번 생각은 하고 가고 시간이 된다면 사전에서 한번 체크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연습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아이들이 편독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학습 만화를 주로 읽는 친구들 혹은 이제 문학 위주로 읽는 친구, 뭐 비문학을 위주로 읽는 친구 굉장히 많을 텐데요. 먼저 학습 만화 위주로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화책 같은 경우에도 대화 형식의 짧은 글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림을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텍스트보다 그림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또 이런 만화가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각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다든지 정보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만화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줄글에는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 조금만 글밥이 많아져도 힘들어한다는 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제 문학 독서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문학 독서가 부족해지다 보면은 주인공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문학적 공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주인공이 처한 상황 등 조금 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진행했을 때 홍길동이 왜 집을 나가야만 했는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인공의 심경이나 행동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니까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장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기승전결을 같이 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뭐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비문학 독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제 비문학 독서가 부족한 경우에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커리큘럼 중에도 역사나 과학 도서들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점들에서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단계별 독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읽기 수준이나 학년별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된 독서가 필요한데 아이들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밥이 많은 도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편독이 이루어지거나 흥미 위주의 독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학력 격차는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읽은 것이 없지만 시간을 들여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 읽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기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지만 굉장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정보도 굉장히 많고요. 가짜 정보도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짜와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 수용만 하느라 이제 비판적인 독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동적인 독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회와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해력을 키우는 과정이 CNA의 시스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NA 같은 경우에는 사회일체 수업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회일체 수업 방식이란 독서, 토론, 그리고 논술, 첨삭 이 네 가지가 한 시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에도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부중요하니까 이제 숙제를 탄탄하게 해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가 혼자 하는 게 50%라면은 그 내용을 생각한 내용을 학원으로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다듬고 자기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까지가 또 5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CNA의 사회일체 프로그램은요, 이제 IB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시범 도입을 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사분들인데요. 국내 총 32개 학교가 현재 IB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또 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상당수가 이제 공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IB를 지목하면서 IB 기초학교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IB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지식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까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들이 평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B 교육과 CNA 논술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기존의 공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 교과서에 한 작품이 온전히 실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췌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면 I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온전한 작품을 뭐 학기에 걸쳐서 읽기도 하고요. CNA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권을 온전한 한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그대로 일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면 IB 같은 경우에는 IB 교육 과정이 가치를 인정한 작품 중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사가 재량껏 선택해서 진행이 되고요. CNA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서 중에서 이제 아이들의 발달 기준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도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교과서와 연계한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요즘 공교육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70% 이상이 선생님의 설명과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IB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CNA 논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 역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짧은 서술형 그리고 상대평가제
인데요. IB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기, 그리고 토론과 팀 과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 CNA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토론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끝나기 전에 온전한 글 한 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전제는 독서입니다. 한 책을 여럿이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인지발달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여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북의 기본 구성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본 구성은 학년마다 사실 조금씩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구성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독서 노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읽었었던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또 도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좀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넓혀줄 수 있는 이제 외부 지시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어들,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한자성어 등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읽어온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문제들인데요. 이 독서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워크북에 제시된 문제 말고도 강사가 이제 중간중간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질문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익 토론 문제에서는요. 이제 도서의 내용을 나와 사회로 확장시키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나와 비교하며 추론적, 비판적, 창조적 독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익 토론까지가 아이들이 집에서 해오는 과정인데요. 여기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는 학원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짧든 아니든 집에서 혼자서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와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이야기 듣고 아이들은 받아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작성한 독서 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학년은 마인드맵으로 아무래도 좀 쓰는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손에 힘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인드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래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를 쓸 때에도 많은 친구들이 뭐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게 적어오는데 뭐 그게 왜 재미있었는지, 왜 감동적이었는지 이제 한 번 더 물어주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고학년 독서 노트인데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 줄거리 부분을 줄글로 써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도할 때 그렇게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제가 중시하는 부분은 아래에 있는 기억에 남는 문장, 느낀 점, 도서평가, 자기 생각을 쓰는 글쓰기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이유와 함께 쓰도록 하고 또 혹은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그게 또 하부르타 학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친구들을 설득하는 토론인데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RRWSL, 그래서
자료 조사하기, 그다음에 읽기, 정리하여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예의와 규칙이 있는 말하기이고요. 이제 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또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논리적으로 막 교차조사라든지 반박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학년은 생각을 키우고 어떤 말하는 연습들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박 정도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형식을 갖춘 이제 세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다 토론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맡은 역할마다 준수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요. 작전 타임도 있고요. 그다음 정해진 순서도 있고요. 그래서 교실안 학생들이 이제 보통 정원이 뭐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또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했었던 이제 저학년 토론의 일지인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치 수직선 토론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것도 4학년 친구들 건데 4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입론하고 반박 정도만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정리해서 글을 쓴 부분하고 또 상대팀 이야기 듣고 메모한 부분. 그래서 잘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고학년 세다 토론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까지 이제 친구들이 뭐 8명에서 하나씩 나눌 수도 있고요. 10명이라면 역할을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뭐 네, 그래서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교실 안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역할 하나씩 맡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친구들이 토론 진행하면서 네, 작성했었던 토론 일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업을 마무리하는 글쓰기와 첨삭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글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 말하기보다도 훨씬 더 정제된 형태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이나 뒷이야기 상상하기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쓰기부터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전에는 개요짜기, 후에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아이들마다 글을 쓰는 순서가 달라서 이제 1대1 첨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 기다리는 시간에는 자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스스로 고쳐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어볼 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내용 면에서도 좀 더 보충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중복되거나 흐름에서 어긋나서 삭제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보고 나오지 못하는데요. 뭐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고쳐서 나오는데 이 훈련이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가 손을 볼 데가 없을 정도로 네, 잘 고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더하고 빼는 첨삭입니다. 그래서 첨삭은 1대1 개별적으로 대면 첨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첨삭에서는 원고지 사용법을 잘 지켰는지, 또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 첨삭이 이루어지는데요. 내용 첨삭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성이라든지 아이들의 논리력에 구멍은 없는지, 또 표현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문장 성분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첨삭했었던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캡처 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코로나19 때 줌 수업 진행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들이 원고지에 썼었던 네, 글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4학년 친구들이 썼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에서는 이제 잘한 점들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뺄 내용은 없는지, 겹치는 내용 없는지, 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5학년 친구들이 쓴 건데요. 5학년에서 네, 독서 감상문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건 6학년 친구가 논설문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3, 4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월 프로그램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먼저 연간 프로그램 안내 잠깐 드리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저희가 뭐 다른 프로그램 또한 탄탄하지만 또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에는 빨간색 박스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가족, 그리고 2학년은 문학, 3학년은 인권과 평화, 4학년은 오디세이, 5학년은 논술 강화, 6학년은 논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선정도서 목록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1, 2, 3학년,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도서가 있는데 4학년과 6학년은 이번 달에는 선정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도서 없이 워크북 가지고서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요. 아이들이 또 혼동하지 않도록 또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워크북 보면서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로 3학년부터 계실 것 같아서 이제 3학년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3학년 2주차에 나오는 워크북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학년 독서 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인드맵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오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지 보고서 추론하기,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알게 된 정보 적기, 그다음에 도서 평가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읽어보면 좋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해력 문제들, 독해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들 어려워하는 한자어, 그래서 직접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써볼 수 있도록 있는데요. 종이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은 가장 좋고요. 혹시 집에 종이사전이 없다거나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인터넷으로라도 찾아서 적어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었던 한자어를 아래에서 활용하는데요. 이제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적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뭐 선생님과 함께해요라든지 친구들과 함께해요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같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워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읽었었던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쓰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쓰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순서 맞추기 문제라든지 뭐 객관식이라든지 짧게 쓰기라든지 같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장인물의 내용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언하는 내용,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단계별 질문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보통 1번에서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춘 글쓰기가 들어가고요. 2번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주로 둘 중에 선생님이 그날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 정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학년 거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4학년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도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숙제도 없어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생각 여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정도서라든지 숙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5월 달, 6월 달 같이 오디세이가 진행되는데 5월 달만 이제 선정도서가 없고 6월 달에는 선정도서 있고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은요. 1주차 관찰에서는요. 이렇게 생각 나침반에서 우리가 오늘 나가야 할 방향, 생각을 키워나갈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각 열기가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제 다른 그림 찾아보기,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전체 속에서 찾아보기, 그리고 생각 여행 부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 조금 뇌가 말랑말랑해졌다, 생각이 말랑말랑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펼쳐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정답이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 넓히기 문제에서도 또 관찰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또 오감을 활용해 가지고서 같이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또 올해에는 이제 마스크도 좀 해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논술 문제는 있습니다. 같이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펼치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글쓰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학년에서는 이제 4주차 긴긴밤이라고 하는 워크북을 가져왔는데요. 요 워크북 같은 네, 워크북 가져오는 기준을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주차를 가지고 온 거여서 네, 따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노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독해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아졌어요. 저학년들 워크북에 비해서. 그래서 1번에서는 한자어, 2번에서는 한자 성어,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 선정도서 속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도 활용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뭐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에 대해서 맞춰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뭐 그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의 부분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적는 문제들인데요. 여기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속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로 끌고 와가지고 나의 생각을 적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또 이유가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 6월 달에는 5학년은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특히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 글쓰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뭐 논설문, 독서 감상문, 뭐 일기, 기행문 등등 네, 다양한 글쓰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하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할 건지 네,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감상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학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학년 같은 경우에도 선정도서 없이 워크북 가지고 이루어지는 논어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이제 논어 속의 원문을 발췌해서 이제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짜여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지식과 통하다 부분은 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 독해와 통하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해력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논어 원문을 이해하는데 앞에서 읽었었던 배경 지식과 통하다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반드시 읽고 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으라고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어 속 원문을 발췌해서 아이들도 한번 써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구절을 써보면서 한번 이렇게 익혔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심화하여 이런 제시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쓰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오히려 논어 수업을 할 때에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네,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토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론 준비표를 완성해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앞에 읽었던 제시문들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고 제시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정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팀의 입론 완성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능력들이 같이 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녹화 마치겠습니다.